과학 발전의 황금기를 누린 조선시대. 그 안에는 백성들의 삶을 이롭게 하기 위한 선조들의 노력과 역사가 담겨 있다. 하늘의 뜻을 읽는 천문학과 각종 시계, 금속 활자 인쇄 기술의 발달로 지식 강국으로 우뚝 선 조선. 금속 인쇄가 가장 활발했던 조선시대의 한글 금속 활자에는 어떤 과학적 비밀이 숨겨져 있을까? 조선 최고의 발명가 장영실을 발탁하고 세종 과학 프로젝트를 완성한 무관이자 과학자 이천. 이천하면은 사실 이제 업적으로는 세종대 과학기술 발전에 가장 큰 공을 세운 인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백성을 사랑한 실학자 다산 정약용에게 가려졌지만 국내 최초의 해양생물 백과사전을 만든 소남 정약전. 해양생물에 관한 최초의 백과사전이다. 해양생물, 바다 세계를 학문화했다. 지식강국 조선의 과학 발전을 이끌었지만 가려져 있던 이 인재들의 이야기가 지금 시작된다. 눈부신 과학 발전을 이룬 조선의 과학자 하면 장영실을 가장 먼저 떠올릴 것이다. 전문 관측기인 혼천이, 해시계, 물시계, 강우량을 측정하는 치고기를 만든 조선 최고의 발명가 장영실. 그는 동래현에 소속된 관노였다. 머리가 비상하고 손재주가 뛰어난 장영실의 능력을 알아보니가 무관이자 과학자였던 이천이다. 동래현의 관노로 일하던 장영실을 오로지 실력만 보고 동래 현감의 추천으로 천안신문의 장영실을 상의원으로 불러들인다. 공조장판 어르신께서 어찌 관노의 저를 찾으십니까? 세종대왕 임금께서 과학기술 개발에 열을 올리고 계시다네. 중국 문물만 모방할 수 없다며 손재주가 좋은 사람을 찾고 계시다. 동네 현관께 들으니 자네의 손재주가 좋다고 하니 상의원에 분만해서 나를 도와주지 않겠나. 그리하겠습니다. 신분을 뛰어넘어 능력에 따른 파격 인사를 추진한 이천. 이천의 판단을 믿은 세종은 노비였던 장영실을 상의원 별자에 앉히고 면천시킨다. 이천은 이제 전체 그 세종의 과학 그런 발전에서 어떤 부분에서 이제 총 감독하는 과학의 어떤 기기를 만드는 데 있어서 총 감독을 한 인물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런 과정에서 아마 이제 장영실을 발탁하고 또 이제 이순지와 함께 여러 가지 그 과학기구를 만드는 데 있어서 가장 리더 역할을 하신 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장영실을 상의원으로 이끈 이천은 세종시대의 장영실 못지않게 커다란 업적을 남긴 인물로 1376년 고려시대 명문가에서 태어났다. 고려 말 조선 초 재용과 이성계는 부정축제와 비리 혐의로 고려의 권신, 이인임, 임견미, 염흥방을 처단한다. 염흥방은 이천의 외숙으로 이천의 부친도 참수형을 당했다. 당시 12살이던 이천은 동생 이온과 함께 동굴로 몸을 피하고 승려의 도움을 받아 죽음을 면할 수 있었다. 이성계에 의해 집안이 몰락했지만 이천은 태조부터 세종 시절까지 조선 왕조에 헌신했다. 이천은 18살에 무과에 합격하고 그의 동생 이온도 문과에 급제한다. 이천은 세종시대의 꽃을 피운 과학과 문화 발전을 주도한 무신이자 과학기술자이다. 무인이었지만은 그런 어떤 기기를 다루는 능력이라든가 그다음 전쟁에 있어서도 나가서 무기의 제조, 그다음에 새로운 뭐 이제 화약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한 뭐 어떤 항시 이 이천은 어디에 이렇게 관직을 받아서 나아가서 할 때마다 무언가를 개선하려는 노력, 그다음 뭔가 좀 효율적으로 이 기기를 움직이려는 그런 아주 탁월한 능력을 보였습니다. 이천은 15세기의 세계 수준을 자랑하는 천문기구 제작을 책임졌고 화약무기 개발과 악기 개량, 도량형 표준화 등 여러 분야에서 탁월한 업적을 남겼다. 또한 장수로서도 뛰어난 능력을 발휘하여 대마도를 정벌하고 북방의 야인을 무찔러 사군을 설치하는 등의 전공을 세웠다.
이천은 학문이 깊은 인물은 아니었으나 사물을 깊이 헤아리고 궁리해서 무엇인가를 만들어내는 재능을 타고났다는 평가를 받는다. 조선왕조실록에 나오는 에피소드 중에 하나 보면 이천이 그 지금으로 치면 이제 양평이죠. 그 양근에 그 이제 여울이 있는데 거기에 굉장히 큰 바위가 있어가지고 배가 드나드는데 상당히 이제 어려움이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세종도 그렇고 다른 신하들도 상당히 무리하다고 지금 뭐 내년 봄이나 그거를 하자고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천이 고집을 세워가지고 그 바위를 그 뭐 병사들을 동원해가지고 완전히 그 깨트리는 그러한 공을 세웁니다. 거기에 이제 실록의 평가를 보면 남들이 어렵다고 하는 거를 과감히 하는 그러한 추진력이 있었던 인물이 아닌가 그렇게 보여집니다. 무신이자 과학자였던 이천의 여러 업적 가운데 가장 빛나는 성과는 금속활자 인쇄술을 꼽을 수 있다. 이천은 1415년에 공조 참판으로 부임하여 황해도 일대의 은광 개발을 담당했는데 이때 당시 금속이나 광물에 대한 식견이 높아진 것으로 짐작된다. 조선 태종 때 만든 금속활자 개미자를 개량한 이천은 경자자를 만들고 금속활자 인쇄기술의 꽃이라고 할 수 있는 갑인자를 만들어 세종시대 인쇄술 발달에 이바지했다. 금속활자 인쇄에 대해 논할 때 고려시대를 빼놓을 수 없다. 고려는 세계 최초로 금속활자를 발명한 나라다. 충북 청주시에 위치한 고인쇄 박물관. 고려시대 때 만든 전통 방식 그대로 재현한 직지를 소장하고 있다. 직지 원본은 현재 프랑스에 보관되어 있는데 정부 차원에서 반환을 위해 노력 중이다. (1377년) 고려의 금속활자로 인쇄한 직지 심체요절, 보통 직지라고 부르는 불교 서적이 전 세계 금속활자 인쇄본 중에 가장 오래된 책이다. 이는 1455년에 인쇄된 서양 최초의 금속활자 인쇄본 구텐베르크의 성서보다 78년 정도 앞선 것이다. 직지는 금속 활자로 인쇄된 책 가운데 지금 가장 오래된 책으로서 바로 이제 대한민국이 금속 활자를 발명했다라고 하는 증거 자료가 됩니다. 금속 활자는 결국 그 금속 활자 자체가 목적이 아니고 금속 활자를 이용해서 책을 간행하려고 했다라는 거죠. 직지는 다른 어떠한 발명품보다도 지식 정보를 전달하려고 했던 그 증거품으로서 중요한 의미를 갖게 됩니다. 충북 청주에 위치한 흥덕사지. 이곳은 고려시대 때 직지를 인쇄한 곳으로 청주는 직지의 고장으로 불린다. 직지는 이제 고려시대의 중심부가 아닌 청주, 소위 지방에 사찰해서 만들어진 활자입니다. 그러나 이제 직지가 갖는 의미는 지방에 당시에 그렇게 크거나 유명하지도 않았던 사찰에서 금속 활자로서 출판 인쇄를 할 수 있었다는 정도로 고려시대 때는 그 금속 활자 인쇄술이 적어도 이렇게 보편적으로 중앙은 물론이고 지방까지도 이렇게 펼쳐져 있는 그런 수준이었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고려시대 금속활자 인쇄는 벌꿀에서 추출한 밀랍에 활자를 새기는 밀랍 주조법과 갯벌의 고운 모래를 이용한 주물사 주조법이 사용됐다. 밀랍 주조 방법은 우리가 입체적인 것을 만들 수 있는 장점이 있고
그리고 주물사 주조 방법은 단면적인 것뿐이 못 만들어요. 그래서 두 가지를 다 통용을 해서 했던 것으로 보여진다는 것은 둘 다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아마 그것들로 보완해서 아마 사용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금속 활자를 만드는 방법은 화폐 주조와 동일한 기술이다. 금속 활자 인쇄를 위해서는 제일 먼저 밀랍이나 주물의 양각으로 글자를 새기고 한 글자씩 잘라 놓는데 이것을 어미자라고 한다. 어미자를 밀랍봉에 붙이는데 이것이 가지쇠다. 가지쇠를 활용하면 많은 글자를 주조하는 게 가능하다. 그리고 황토와 모래를 섞어서 건조시킨 거푸집을 만드는데 금속 활자 주조의 가장 중요한 것이 합금과 거푸집을 만드는 기술이다. 거푸집 구멍에 쇳물을 붓고 이것이 굳으면 거푸집을 깬 다음 가지쇠에 달린 글자를 하나씩 떼어낸 후에 순서대로 배열하는 조판 과정을 거친다. 마지막으로 본격적인 인쇄 작업에 들어가는데 활자면에 먹물을 묻히고 한지를 올린다. 먹물이 잘 스며들도록 펴준 다음 한지를 떼어내는데 이 과정을 인출이라고 한다. 중국은 종이가 주로 이 뽕나무 종이라든가 그다음에 대나무 종이라든가 이런 것이 많은데 이런 것은 굉장히 얇습니다. 그런데 비해서 우리 당나무 종이는 이 장섬유라 그래서 길이가 길고 그리고 약간 두껍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먹을 잘 흡수합니다. 금속 활자에 먹이 잘 묻어야 되는데 그럴 경우에는 이것을 유연먹이라고 해서 그것이 얼마나 종이에 잘 먹느냐. 그러니까 금속의 성분, 그다음에 종이, 먹 이런 것이 삼위일체가 돼 가지고 활자 인쇄 기술에 있어서 오히려 중국보다는 유리한 조건을 갖고 있었다고 이렇게 추정됩니다. 금속 활자뿐 아니라 먹과 종이 모두 중국에서 먼저 만들기 시작했다. 그런데 금속의 미끄러운 표면에 잘 묻는 유연먹과 수준 높은 한지를 만드는 기술을 가진 고려에서 금속 활자 상용화가 이루어졌다. 이자겸의 난이라든가 묘청의 난, 정중부의 난, 무신의 난을 겪으면서 사회가 굉장히 혼란스러웠는데 그 혼란스러운 사회가 최충원이 정권을 잡으면서 이제 안정되기 시작을 하면서 그 당시에 무신의 난을 겪으면서 문신들이 거의 죽음을 당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새로운 문신들을 양성해낼 필요성이 나타나게 됐고 또 그 양성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책이 필요하게 됐고 금속 활자를 만들므로 해가지고 빠른 시간 내에 여러 종류의 책들을 편찬을 해서 지식을 대량으로 전달할 그런 목적을 가지게 됐던 거죠. 고려는 무신들이 정권을 장악한 무신 정변이 일어나면서 정치적으로 혼란스러운 시기를 맞는다. 그리고 위기를 이겨내기 위해 금속 활자로 찍어낸 서적을 보급했다. 더 나아가 국가에 필요한 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최고의 교육기관 국자감을 세웠다. 무신이면서 과학자였던 이천이 활약했던 조선시대는 활자의 나라라고 불릴 만큼 수백만 제의 활자가 만들어졌다. 문치주의를 표방한 조선은 유교 이념과 법전 등을 토대로 나라를 다스렸기 때문에 왕도 세자 시절부터 유교 이념을 익히고 독서를 통해 경전을 배워야 했다. 조선 왕조의 건국 이념인 유교와 관련된 책으로 나라를 다스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그 중심에 금속 활자 인쇄술의 변천사가 있다. 고려가 1392년에 태조 이성계가 조선을 건국하면서 이제 왕자의 난을 겪고 그 다음에 이제 이거 정권을 잡는 것이 태종 이방원이 정권을 잡으면서 새로운 그러니까 고려 시대의 불교 이념에서 조선의 유교의 사상을 펼 필요성이 나타나게 됐고 그러한 사상을 펴기 위해서는 책이 필요하다. 그 책을 만들기 위해서는 이제 활자가 필요했는데 그 당시에 태종 3년에 1403년에 주자소를 만들고 그때 활자를 만들게 됩니다. 그게 이제 그 해가 계미년이었기 때문에 계미자가 나타나게 됐고요. 조선 건국 후 첫 번째 금속 활자 계미자를 만든 태종은 활자 주조를 담당하는 주자소를 만들고 왕실 주도하에 책을 출판했다.
최근에 조선 최초의 금속 활자인 개미자로 인쇄된 고서가 발견되어 학계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경북 예천의 남학 종택에서 발견한 농업서적 사시찬요. 사시찬요는 996년 중국 당나라에서 편찬해 한국과 일본에 보급된 농서이다. 태종이 나라를 세우고는 이제 그 태조가 세우고 태종이 이어서 이제 왕권을 강화하고 나라를 이렇게 제대로 정비하기 위해서 이 농업 생산성을 올려야 되겠다는 차원에서 이 달달이 소위 뭐 종자를 어떻게 그다음 제 농업 가공품을 어떻게 보관시키고 그다음에 퇴비를 어떻게 주고 하는 그런 어떤 기술적인 측면을 이제 이렇게 잘 보급하기 위해서 그런 사시찬요를 만들어서 더더군다나 활자로 만들어 가지고 국가적으로 지원을 했다 하는 이야기는 바로 이제 그만큼 여기에도 이제 역시 이 활자라는 것이 국가 주도의 사업으로서 백성을 이제 아끼는 그런 마음에서 만들어졌던 그런 내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공조차판이 직접 만들어 올린 세기가 훌륭했다. 학급 기술에 능통한 그대에게 기쁜 마음으로 호상을 내리도록 하겠다. 그리고 백성들도 책을 많이 볼 수 있게 금속 활자 인쇄 기술 개량에 힘쓰도록 하라. 어명을 받들어 개미자를 개량하는데 성심을 다하겠나이다. 오랫동안 고생해서 개미자 개량을 끝냈다는 소식을 들었다. 그러하옵니다. 개미자에 비해 글자가 작고 정교하며 조판용, 동판과 활자를 평평하게 바르게 만든 경자자를 만들었사옵니다. 개미자는 하루에 2-3장을 찍어낼 수 있으나 경자자는 그 10배를 찍어낼 수 있사옵나이다. 태종의 셋째 아들인 세종은 왕위에 오른 뒤 합금 기술에 능통한 전문가 이천에게 개미자의 개량을 지시한다. 개미자는 활자가 자주 움직여서 수시로 밀랍을 붓고 활자를 바로 잡은 뒤에 찍어냈기 때문에 밀랍이 많이 들어가는 단점이 있었다. 이천은 활자의 크기는 전보다 작고 네모나게 고쳤다. 그리고 조판용 동판과 활자를 평평하고 바르게 만들어서 인쇄할 때 밀랍을 붓지 않아도 활자가 움직이지 않도록 개량했다. 개미자는 하루에 1-2장 정도를 찍어냈는데 경자자는 그 10배가 넘는 작업 능률을 선보였다. 세종은 이런 성과에 크게 기뻐하며 경자자라고 이름 지었다. 이천은 경자자에 이어 1434년 갑인년에 조립식 활자인 갑인자를 만드는 데 성공한다. 갑인자는 조선왕조 500년 동안 6번이나 다시 만들어서 책을 찍었을 만큼 조선을 대표하는 활자로 여성스러운 글자체가 특징이다. 세종은 역사서적인 자치통감 강목을 갑인자로 인쇄하고 집현전에서 이루어진 교정 작업을 지켜봤다. 활자도 오래 사용하다 보면 닳기도 하고 없어지게 되는데 이런 것들을 보완해가면서 6번씩 주조해서 개량시키는 활자가 바로 갑인자입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것이 갑인자에 해당이 되고 갑인자 같은 경우에는 또한 완전 조립식 조판 방법을 사용해서 이것을 인쇄를 했기 때문에 그 활자를 네모꼴로 해서 완전 크기라든가 이런 것들을 정형화해가지고 조립을 해서 가장 아름답고 또 책의 모양이 굉장히 잘 나타나는 것이 갑인자의 특징입니다. 왕조실록에 의하면 개미자 같은 경우는 하루에 수지를 찍었다. 근데 그 종이 크기가 얼마인지 모르지만은 짐작컨대는 적어도 이 수지 그 다음에 경자자에 대해서는 약 하루에 20여지. 그 다음에 갑인자에 이르러서는 하루에 40여지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40여지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오늘날의 계산으로 이야기하면 약 한 160장에서 200장 정도의 차이가 아닌가. 그렇다면은 약 한 10년들 15년 사이에 두 배씩 기술이 발전합니다. 금속 활자 개량에 탁월한 능력을 발휘한 이천. 그가 이렇게 금속 활자에 공을 들였던 이유는 젊은 임금을 길들이려 하는 조정 중신들로부터 집현전을 지켜내고 민심을 수습하기 위해서라도 새로운 기술 혁신을 통한 결과물을 내놓아야 한다는 의지가 컸던 것으로 전해진다. 태종이 만든 개미자와 세종이 발전시킨 경자자, 우리나라 활자본의 백미로 꼽히는 갑인자까지 조선은 활자의 나라답게 인쇄 분야에 있어 눈부신 발전을 이룬다. 그리고 그 중심에
2천이 있었다. 세종이 한글을 창제한 이후에는 한자뿐 아니라 한글을 찍어내는 한글 금속 활자가 등장한다. 세종이 한글을 창제한 뒤에도 조선의 공식 문자는 한자였기 때문에 한자 활자가 대부분이었다. 하지만 왕세자 교육이나 백성을 교화하기 위한 유교 서적을 한글로 풀이한 언행본을 만들기 위해 한글 활자도 필요했다. 총 33만여 점의 국보급 유물을 소장한 국립중앙박물관. 이곳에 한글 금속 활자 750여 자가 보관되어 있다. 한글 금속 활자는 가로 세로가 1.3cm 크기인 대자와 가로가 0.6, 세로가 1.1cm 크기인 소자로 구분했다. 같은 이제 한 책에서 우리가 본문이 있고 또 주석 같은 게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럴 경우에 이제 본문은 한 행에 한 글자를 쓰고 그다음에 그거에 대한 주석 같은 것들은 이렇게 한 행에 두 글자를 이렇게 쓰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우리도 요즘 그 본문과 주의 글자의 포인트를 달리하는 것처럼요. 그럴 경우에 이제 그 본문을 쓰는 거는 이제 크기가 크기 때문에 대자, 그리고 이제 주석 같은 거를 달기 위해서 사용하는 그 한 행에 보통 두 줄을 쓰게 됩니다. 그런 거는 이제 크기가 작기 때문에 소자 이렇게 구분을 합니다. 국립중앙박물관에 보관된 한글 금속 활자는 17에서 18세기에 제작된 것들인데 이 가운데 30여 개는 15세기에 만들어진 것으로 확인됐다. 한글 금속 활자 30개가 품고 있는 15세기 과학의 비밀은 무엇일까? 국립중앙박물관 성분 분석실. 한글 금속 활자 시료를 X선 형광 분석기에 넣어 성분을 분석했다. 제가 X선 형광 분석으로 성분을 분석을 해봤더니 그 구리주석 납, 대부분의 활자들은 구리주석 납이 다 함께 함유돼서 만들어져 있었는데 그 15세기로 추정되는 활자의 경우는 구리와 주석으로만 납의 함량이 거의 없이 그 굉장히 높은 구리 함량을 보이는 그런 특징을 보였습니다. 구리 함량이 많을수록 주조성이 높아지는데 활자체를 정교하게 만들 수 있고 인쇄할 때 활자의 마모가 적어서 여러 번 찍어낼 수 있다. 한글 금속 활자의 비중과 성분에 대한 정확한 특징을 알 수 있는 PCA 분석에서도 30여 개의 한글 금속 활자 그룹에서 다른 결과가 나왔다. 저희가 활자를 뭐 전체 몇백 개를 다 할 수는 없었고요. 선별을 해서 그 대자 30개, 그다음에 소자 30개에서 60개를 분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조금 더 정확하게 어떤 특징들이 있는지를 분류하기 위해서 통계 처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PCA라는 건데 그 통계 처리를 해본 결과 그 세점, 언문자 30개 중에 그러니까 전체를 다 할 수는 없었고 그 중에 3점이 포함이 되어 있었습니다. 이번 결과에. 근데 그 3점만 다 별도의 그룹으로 그렇게 묶이는 그런 특징을 보였기 때문에 나머지 57개와는 다른 시기에 제작됐을 가능성, 다른 재료로 만들어졌을 가능성을 이 분석 결과를 통해서 알 수 있었던 거죠. 보통 활자라고 하면 서체에 따라 분류하고 연구가 이루어졌는데 국립중앙박물관이 소장한 한글 금속 활자 대부분은 17에서 18세기에 만들어진 것으로 밝혀졌다. 그런데 여기에 과학적인 분석이 더해지면서 서체를 통한 고증뿐 아니라 15세기에 만들어진 한글 활자의 성분과 원재료의 파악이 가능해진 것이다. 조선시대 한글 활자의 서체는 시대에 따라 모양이 조금씩 달라졌다. 조선 전기의 한글 활자체는 오늘날의 도둠체와 같이 딱딱하고 초성, 중성, 중성이 동일한 공간을 차지하도록 구성되어 있으며 글자 자체로의 균형감이 떨어지는 편이다. 국립중앙박물관에 소장된 한글 활자 30여 점이 다른 활자들과 글자체가 다르고 조선 전기 활자의 특징을 보였다. 금속 성분도 나머지 활자에 비해 구리 함량이 높아 성분 면에서도 확연한 차이가 나타났다. 조선 전기 15세기에 만들어진 활자는 의뢰자가 가장 많이 사용됐는데
한글 금속 활자로 인쇄한 서적은 무엇일까? 1461년에 간행한 능엄경 언해라고 하는 책은 불경인데요. 이것도 세조 때 불경 언해를 많이 간행하면서 이거를 한글 금속 활자로 번역한 걸 간행을 했고요. 그 활자의 일부가 지금 한글 금속 활자가 우리에게 남아 있습니다. 을해자는 세조 때 만들어진 그런 활자인데, 그러니까 우리가 개미자, 경자자, 그 다음에 갑인자, 그 뒤에 병진자, 그 다음에 안평대군 등등 이렇게 해서 경호자, 이제 을해자로 넘어가는데, 이 을해자는 강희안이라는 사람의 글씨, 한국 사람의 글씨로 만들어졌던 겁니다. 그리고 갑인자로 찍은 책이 한 200여 종 있듯이 을해자도 오랜 기간 동안 약 한 150여 년 동안 계속 사용되어서 지금 조선 전기에 남아있는 그 숫자로 치자면 이 갑인자와 을해자가 가장 많은 분량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조선 전기의 각종 과학 프로젝트를 주도했지만 조선 최고의 발명가 타이틀을 가진 장영실에 가려진 이천이 있다면 조선 후기에는 실용적인 학문을 연구한 다산 정약용에 가려진 송암 정약전을 주목해야 한다. 정약전은 조선 후기의 문신이자 실학자이며 다산 정약용의 친형으로 두 사람은 평생을 두고 남다른 형제애를 나눈 것으로 알려졌다. 우선은 정약용의 형으로도 알려져 있죠. 어려서부터 좀 성격이 호방했어요. 호방하고 자유로운 성격입니다. 그래서 어디에 잘 얽매이지 않는 성격이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동생과 과거 준비를 하러 서울에 올라왔어요. 동생이 먼저 1년 먼저 과거 급제를 하고 뒤이어서 급제를 했습니다. 이제 과거 급제한 뒤에 정조시대 때니까 그때 규장각 초계문신으로 인재를 선발하던 그런 초계문신으로 선발이 돼서 활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유망한 신진 관료로 몇 년 동안 잘 아주 활동이 대단했었죠. 17세기 초 중국을 통해 들어온 서양의 과학기술과 천주교를 포함한 서학이 전파됐다. 유교 국가인 조선은 인간 평등 사상에 기반을 둔 천주교를 금지했지만 정약전, 정약용 형제는 서학을 연구했다. 서학은 아비도 없고 임금도 없어서 백성들을 오랑캐와 짐승으로 만든다. 서학의 무리인 정약전은 흑산도로, 정약용은 강진으로 유배령을 내린다. 살아서 다시 만날 수 있을지 기약이 없지만 사차로 안부를 전하겠습니다, 형님. 다른 것보다 부디 몸 조심하시게. 정약전, 정약용 형제를 총애하던 정조가 세상을 뜬 뒤 이들은 나라에서 금지한 천주교를 접한 죄로 1801년 3월 각각 강진과 흑산도로 유배된다. 전남 신안군 흑산면. 이곳은 육지와 멀리 떨어져 있어 양반 관료들에게 악명 높은 유배지였다. 문헌상으로는 고려 의종 2년에 정수계가 최초로 흑산도 유배자가 됐다. 이를 시작으로 조선시대 말까지 130여 명의 유배자가 섬 여러 곳에 머물렀다. 정약전은 흑산도에서 유배 생활을 하면서 사리에 서당을 짓고 마을 아이들에게 글을 가르쳤다. 그리고 조선 최초의 해양생물 백과사전 자산어보를 집필했다. 현산어보라고 불리기도 한 자산어보는 세 권으로 구성된 원본이 사라지고
10여 종의 필사본이 남아있다. 국가의 모든 문헌을 수집하고 정리, 보존하는 국립중앙도서관. 이곳에 자산어보 필사본이 보관되어 있다. 흑산도에 유배를 가 있으면서 거기에서 실질적으로 굉장히 풍부한 어류들이 흑산도에 있다는 것을 알고 그동안 본인이 느껴왔던 중국 서적이랄까 이런 도에서만 봐왔던 책들이 잘못된 점들을 발견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본인이 하나하나 어류들을 관찰하고 세밀하게 그 지역에 사는 어민들과도 교통을 하면서 이 책을 기록하고 그 생물들에 대해서 관찰 기록을 해나갔던 걸로 보여집니다. 자산어보 1권은 비늘이 있는 어류, 2권은 비늘이 없는 어류와 딱딱한 껍질을 가진 어류, 3권은 해조류와 기타 생물에 대한 기록을 담고 있다. 19세기 당시 흑산도 바다에 서식하는 해양 생물 중 226종에 대한 각각의 특징과 정보를 기록했다. 그러니까 226종을 다시 55개의 상위 카테고리화합니다. 상위 카테고리로 만듭니다. 이게 전체 바다 전체를 쉬운 5개 세계로 본 거죠. 226종에 대한 각각의 해설 속에는 먼저 명칭이 있고 유래, 색깔, 생김새, 형태, 생태, 그리고 어획 방법, 그리고 어획 시기, 물고기가 이동을 어떻게 하는지 이동 경로, 그 인간이 또 이용을 해야 되겠죠. 먹는 방법이라든지 약용으로 어떤 효과가 있는지 이런 설명들이 굉장히 자세히 되어 있습니다. 결국 중국에서 쓰는 이 한자, 이 물고기, 이 명칭은 지금에 말하는 조기다. 이런 방식으로 고증을 하는 거죠. 이런 문헌 고증까지 같이 들어 있습니다. 관찰한 사물의 이름을 짓고 비슷한 성질끼리 묶는 것을 박물학이라고 하는데, 정약전은 자산어보에 실린 226종의 해양 생물의 이름을 짓고 체계적으로 분류해서 정리했다. 비록 유배 중인 양반이지만 흑산도 주민들을 가까이 하고 그들의 도움을 받아 생선을 잡고 해부한 후 기록으로 남긴 정약전. 이것이 바로 학문 연구에 지위가 없음을 몸소 실천한 19세기 실학자 정약전의 연구 방법이다. 학자들이 쓴 책이나 논문에는 도움을 준 책이나 글의 출처를 밝히는 게 당연히 지켜야 할 연구자의 양심이다. 정약전도 자산어보 서문에 연구에 도움을 준 이의 이름을 밝혀두었다. 정약전에게 많은 도움을 준 이는 자산어보 서문에 등장하는 장창대라는 청년이다. 그 지역 사람들이 물고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름으로 부르고 또 믿을 만한 것이 없었는데, 그 지역에 사는 그 장덕순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일명 창대라고도 합니다. 그 사람은 집안은 좀 가난했지만은 책 읽기를 굉장히 좋아를 했고 또 성품이 굉장히 차분했기 때문에 그 사람은 믿을 만한 사람이다라고 생각을 해서 정약전이가 그분의 도움을 많이 받고 이 자산어보를 기록하게 되지 않았나 이렇게 봅니다. 귀로 듣고 보고 하는 것에 대해서 오랫동안 그 사람은 성격이 차분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갖고 메모하고 적어놓은 부분이 있고 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정약전은 믿을 만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얘기했다라고 합니다. 나와 함께 이곳 북성제에서 지내면서 흑산도 물고기 연구를 도와주지 않겠느냐. 어휴, 저같이 미친놈이었지 어르신을 도울 수 있겠는지요. 장대 너는 비록 그 신분이 미쳐나라 그 바다를 사랑하지 않는다. 그렇다면
어르신을 있는 힘껏 도와드리겠습니다. 어르신, 영란산 청어는 척추가 74마디이고 혼양산 청어는 척추가 53마디입니다. 어종의 서식지에 따라 척추 골수가 다르구나. 이 차이로 어종의 개군을 분류하면 풍부한 해양 자원을 널리 활용할 수 있겠구나. 처음 정약전이 구상한 자산어보는 해양 생물의 설명과 그림이 들어가 있는 어류 도감 형식의 어보였다. 그는 동생에게 물고기의 그림을 덧붙이면 한눈에 알아볼 수 있게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편지를 보낸다. 정약전의 편지 글 중에는 바다 어류에 대한 그림과 설명이라는 뜻의 해족 도설이라는 글귀가 나온다. 하지만 정약용은 그림 그리는 것을 말렸고 정약전은 바다 어류들의 모습을 그림으로 그리는 것처럼 자세하게 묘사해서 기록했다. 동생이 의논 교환을 했을 때 동생이 그림을 넣는 것은 부적절하다 이런 의견이 있어서 그 의견을 받아들여서 그림을 안 실었습니다. 그래서 현대에 굉장히 안타까워하는 요소 중에 하나죠. 자산어보 내용을 보면 굉장히 신기한 내용들이 많이 나와요. 어떤 아구어 같은 거, 아구는 아시죠? 아구어의 수중 생태를 이야기를 하는데 거기에는 조사어라고 되어 있습니다. 원문에는 조사어라는 것은 낚싯바늘, 조사가 낚시실입니다. 그 낚시실이 이렇게 머리 위에서 흔들흔들하면서 다른 물고기들이 이걸 먹으러 오면 그때 확 잡는다는 거죠. 그래서 물고기 이름을 아구라고, 아구는 성명으로 해놓고 표제어로는 조사어라고 했습니다. 그 당시에 통용된 이름은 아니죠. 이제 정약전이 그 특징을 살려서 이름을 지은 거죠. 정약전의 마지막 업적이 된 자산어보는 그가 생을 마감한 뒤에 세상에 나오게 된다. 유배 생활 중에 서로에게 편지로 안부를 전한 정약전과 정약용 형제. 정약전이 생전에 흑산도에서 해양 생물에 대한 연구를 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동생은 형이 세상을 떠났다는 소식을 듣고 유고를 정리해서 자산어보를 완성한다. 백성들이 이렇게 가난한지 몰랐으며 새끼밥 먹는 것이 이렇게 호강인 줄 몰랐다. 훗날 이 책으로 배울 이들에게 모범이 될 뿐만 아니라 잘못된 것을 고치는 중요한 실마리가 되니 참으로 잘하는 일이다. 아, 아깝구나. 누가 있어서 이것을 알아줄까? 알아주는 사람이 없어서 마음이 즐겁지 않다는 너의 탄식이 내 마음을 아프게 하는구나. 우리가 흔히 알고 있기에 자산어보는 형이 죽은 뒤에 동생이 유배에서 풀려난 뒤에 시골 그 집에 찾아가 봤더니 하인들이 벽지로 쓰고 있더라. 그걸 발견해서 다시 베껴 써서 복원을 했다. 이렇게 알려져 있거든요. 큰 줄거리가 그렇습니다. 또 이것과 비슷한 이설들이 있는데, 네, 이거는 소설 목민심서의 작가인 황인경 작가가 만들어낸 이야기입니다. 드라마틱하게 만들기 위해서. 작가도 그렇게 고백을 했고요. 자산어보는 정약전과 공동 집필을 한 인물이 따로 있다. 정약용의 제자이자 실학자였던 이창이다. 정약전의 동생인 정약용이가 있습니다. 정약용의 제자가 이창입니다. 그래서 아마 그 관련해서 관심을 가졌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특히 이창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실사구시의 학자적인 조금 배우는 사람으로서 세밀하게 연구, 고고해야 된다는 생각에서 중국의 문헌들을 더 세밀하게 조사를 해서 정약전의 이 현산어보와 대조를 해서 더 보충하고 더 추가해서 기록하지 않았나 이렇게 봅니다. 정약전의 해양생물 연구에서 주목해야 하는 부분은
200년 전에 쓰여진 자산어부가 현재 해양 연구의 기준이 되고 있다는 점이다. 현재 어떤 생물이 서식하는지를 파악하는 것이 해양자원 연구의 기본이다. 정약전은 흑산도 주민들이 체험으로 습득한 지식과 자연에서 얻은 정보를 수집해서 19세기 당시 남해안에 사는 해양 어족들을 학문으로 체계화했다. 이렇듯 자산어부는 미래의 후손들을 위한 지식과 지혜를 담은 해양생물 과학서이다. 차가운 쇠와 뜨거운 불의 만남. 금속활자로 500년 조선 왕조의 저력을 이어온 과학자 이천. 200년 전의 바다를 기록한 자산어보. 그 안에 해양 과학에 대한 열정과 지식인의 양심을 담은 소남 정약전. 지식강국 조선을 이끈 1등 공신이자 2인자. 그들이 후손에게 전하고자 하는 과학 지식과 역사의 가치를 잊지 말고 다시금 되새겨야 할 때이다.